한 2.5단계 질질질 가지 말고 3단계를 빡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이자 백신 아마도 잘못했다가는 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백신 나아가서 변이 바이러스가 역시 경제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도 밝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백신 접종이 경제 회복을 불러올 수 있을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지만 냉철한 분석 최윤희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초대 손님 정철진 경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세 분한테 제가 OX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2월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 가을에는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예, 두 분은 지금 가운데를 드셨고요. 정철진 평론가만 O를 드셨는데 먼저 최윤희 평론가 왜 세모를 드셨습니까? 2월 말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느냐, 예. 3월에 시작되느냐, 4월에 시작되느냐는 전 더 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월 말이라고 치면 3월부터 온 한 달 동안 접종이 된다고 봐서 지금 우리 정부 계획이면 10월 말 정도에는 한 3천만 명은 끝나야죠. 예. 60% 그렇죠. 집단 면역에 가게. 그러면 한 달에 한 약 4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계속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 백신이 교체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네.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정말 한 10월 말까지 쭉 3천만 명이 A 백신이든 B 백신이든 맞아서 종료가 10월, 11월에 된다면 경제는 내년 초 한겨울을 넘기고 살아날 것이다. 예.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제 조건을 다셨고요. 이재갑 교수님은 왜 세모를 드셨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백신 자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제 수급 상황이 괜찮을 거냐, 그리고 접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유행 상황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상당히 많이 줄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경제 회복에 오히려 백신 자체의 접종보다 백신이 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경제에 상당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는 O를 드셨는데 네. 왜 O를 드셨습니까? 일단 저는 앞에 두 분처럼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다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달고 그랬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일단은 백신을 일단은 저는 뭐 굉장히 노멀하게 보통적으로 공급을 하고 지금 우리가 비축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 정도를 빠르게 접종한다는 것을 이제 당연시하고 O를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접종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다행히 우리는 여름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면역에 가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특징 때문에 좀 더 우월한 장점이 있겠고요. 경제, 특히 소비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갑을 여는지 안 여는지. 근데 백신 막 착착착 어르신들 맞고 의료진들 맞고 이제는 점점 더워지고 여름이 오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에 있어서 심적 부담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경제가 작년에도 2020년에도 그렇고 지금 1월도 그렇지만 수출은 좀 너무 잘합니다. 네. 그리고 좀 딱 하나 걸리는 게 내수, 민간 소비인데 이게 폭발하게 되니까 그리고선 자연스럽게 10월, 가을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O를 들었고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또 막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막 백신 공급이 늦춰진다라든가 뭐 변이를 못 잡는다라든가 이러면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철진 평론가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됐을 경우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언제 이게 접종이 될지 또 계획대로 잘 될지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수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백신 접종은 시작했는데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늦게 지금 더디게 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제일 빨리 예방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속도가 나지 않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된 양은 2천만 명분인데 실제로 연말까지 200만 명 간신히 접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신 자체 유통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백신이 초기에 공급됐기 때문인데 특히 화이자가 제일 먼저 공급이 됐는데 화이자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녹이고 나서 5일 만에 접종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섞을 때도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큰 병원급 아니면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백신인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의 백신에 대한 그런 불신이나 그다음에 백신을 거부하는 분위기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아마 미국 내에서 맞추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구심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접종하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 준비가 잘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접종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백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초기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먼저 시작되고 아마 그 다음에 얀센하고 모더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이자가 뒤늦게 이제 합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이자 백신 아마도 잘못했다가는 버릴 가능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빨리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빨리 가져와서 의료인들은 병원에 있으니까 뭐 병원 큰 대형 병원에 있는 의료진한테 접종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가 지금 화이자 백신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이 보통 한 1,700만 명에서 2,000만 명을 했었고 작년에는 워낙에 2,900만 명까지 예상을 했는데 좀 적게 했지만 3개월 사이에 거의 3,0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예방 접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급만 좀 독감 수준 정도의 보급 채널을 가지고 콜드체인이 유지되는 백신이라면 2, 3개월 사이에 전 국민 접종도 가능한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콜드체인의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센터들을 구성해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썼던 방식들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쪽 백신들 상당히 늦어질 수 있어서 솔직히 모더나는 뭐 2천만 명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이자 백신 1,000만 명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유행을 3차, 4차, 지금은 3차 대유행인데 4차, 5차까지 가는 대유행을 막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영국의 이제 공식 레포트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가 한 9.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15.6% 정도, 그러니까 2차 감염률이 되니까 사실은 그 차이가 한 6%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거는 아니기는 한데 많은 수가 감염되는 상황에서의 6%는 엄청 큰 거죠. 6%. 근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국가에서 6%는 사실은 미미하죠. 별로 미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상황은 확진자가 많은 데서 근데 그게 올라가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을 이제 잡아낼 수 있으려면 그만큼이나 우리 내에서의 이제 그런 발병 상황들을 통제를 하게 되면 크게 걱정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어쨌든 두 가지 조건 변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유행 통제 상황이 똑바로 돼 있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유입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면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방역이 잘 됐다는 조건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또 하나 남아공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바이러스 학자들이 남아공발이나 영국발의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백신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변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들은 실제로 유행됐었을 때 치료제를 써봐서 진짜 실제로 증명이 되는지 효과가 떨어지는지 또한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이런 바이러스 잘 걸리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영국이 이미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결과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별로 심각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변이된 바이러스가 생겨서 효과가 떨어질 때는 그냥 우리가 만든 그 백신 만드는 법에다 바이러스만 바꿔서 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연구 단계가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독감이 이미 그렇게 해서 매년 우리가 바꿔서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하는 백신 만드는 건 훨씬 더 지금의 시간보다 단기간에 만들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면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제 전문가로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올 상반기 혹은 전체 2021년에 경제 화두가 키워드가 뭐 유동성, 금리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실은 백신이었었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백신이 뭐 의료, 팬데믹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경제에도 백신만한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백신이 커버하지 못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얻는 충격은 뭐 그냥 그럼 또 나쁘겠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경제는 이제는 두 가지를 함께 말해요.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자산시장입니다. 왜 이걸 두 개를 함께 말하냐면 2020년도 그랬지만 이 왜곡과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실물은 워낙 안 좋은데 뭐 주식시장은 부동산은 역대 최상이잖아요. 근데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실은 이 백신에 대한, 즉 2021년에는 이제는 이 생활 끝나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은 못 쫓아오거나 아예 쫓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튀어오르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저만큼 지금 금융, 자산시장은 가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에 와서 그것이 기승을 부렸다. 이제 실물도 실물이지만 그나마 마지막 희망으로 버텼던 자산시장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겠죠. 그래서 백신 나아가서 변이 바이러스가 역시 경제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준비된 영상 보고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K-방역의 성과가 결국 우리 경제를 선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건 어떤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마도 이제 선방이라는 표현에 소상공인 분들이나 또 국민들 중에 일부 상당수 부분들은 좀 인정 못하고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전체 경제에 우리가 지표를 놓고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어떻게 됐냐는 이제 그런 평가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수출과 소비가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는데 아직은 수출이 훨씬 더 큰 톱니를 이제 굴리면서 소비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작년 한 해를 잘 보면 이 수출이 진짜 잘했어요. 지금 민간 소비는 잘 안 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다르게 락다운, 봉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출이 돌리면서 소비도 약간씩 이렇게 작게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표상으로는 선방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미국은 구조가 소비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출로 먹고 살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본 경제도 거기도 수출 아니야 막 그럴 수가 있겠지만요. 일본은 실은 내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자급자족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소비가 직격탄을 맞으니까 이제 큰 틀에서 떨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OECD 중에서는 선봉에 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상대적인 선방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네. 직격탄을 맞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이나 국회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 5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때 지원을 받았던 분들에게 또 가고, 이 2차 때 받았던 분들은 50만 원 줘요. 3차 때. 이 새로 진입한 분들은 1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100만 원이 기본 지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집합 제한을 받은 분들, 이분들은 100만 원을 더 얹어서 최대 200만 원. 집합 금지가 됐던 업종, 이분들은 이제 200만 원을 더 얹어서 최대 30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한 580만 명에게 소소하지만 지원이 된다. 3차 지원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텐데 이게 성과가 있을지, 즉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말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성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려면 그 지원금의 성격과 목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지만 실은 그 목적과 성격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1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은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같이 잡으려는 하고, 오히려 더 굳이 보자면
경기 부양 쪽의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 지급을 한 것이었었고요. 근데 2차부터는 방역 플러스 생존 지원금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때는 뭐 경기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이 뭐 이대로 가면 무너지니까 버티는 자금, 또 고용 취약계층이 힘드니까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자금이었고 이번 3차 역시도 2차와 성격은 유사합니다. 당초에 2차를 지급할 때도 처음에 뭘 했냐? 더 힘들어진 소상공인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운을 뗐다가 이게 일괄 업종별로 집합 금지, 집합 제한으로 간 이유가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게 해봤더니 이게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괄 지급됐죠. 이번 3차도 또 액수는 늘었지만 집합 금지 300, 맞아요. 집합 제한 200, 그다음에 매출액 4억 이하는 100 그냥 그렇게 쏴버렸는데 만에 하나 2차, 3차 같이 생존 방식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될 때는 4차를 또 하게 된다면 저는 또 이렇게 하면 진짜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시간도 많이 쓰니까 당국이 이거 해야 됩니다. 누가 매출 많이 나왔고 이 와중에 누가 더 타격받았고 해서 정말 최초에 목적한 대로 더 힘든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가야 실은 더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은 꼭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보통 일은 아닌 게 예.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이게 또는 피해 업종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다 달라 기준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집합 금지인데 지방 가니까 집합 제한이고 수도권에서는 집합 제한인데 지방 가니까 그냥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분류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분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이런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예컨대 가장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운동하는 이런 업종들은 아예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태권도장이나 학원들은 풀어줬습니다, 일부를. 이런 불만과 논란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도 어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방역위원회 참여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집합 제한이라든지 뭐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 결정할 때 가장 이제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집단 발병이 일어났느냐 여부를 봤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다. 집단 발병한 적이 있고 마스크 못 쓰고 그다음에 이제 환기 안 되는 공간 이건 이제 다 문 닫게 해버린 상황들이 됐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생활 방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업종별로 워킹그룹 만들어라. 업종별로 전문가들을 붙여줘가지고 그 업종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으면 그 부분이 전문가들하고 정부에서 볼 때 이거는 이 정도 하면 괜찮겠어라고 하면 그런 데는 열어주자. 그 단계가 올라갈 때 그 열어주는 수준 정도를 이제 조정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향식에서 위에서 그냥 뿌려버리다 보니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문 닫아. 아니면 몇 시 이후에 문 열지 마. 이런 식의 상황으로 너무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단계를 낮출 거를 준비하는 시점에 있으면 빨리 업종들끼리 얘기를 해서 단계를 낮추더라도 너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게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 빨리 만들어놔야 단계 격상하고 나서 또 확진자 늘어나는 특히 2차 유행 끝나고 단계 낮췄다가 3차 유행 시작됐던 그 똑같은 상황 안 만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급하게 업종들하고 업종의 대표들하고 만나서 사실 빨리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더 이슈 체크. 오늘 아주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치고 지친 자영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2.5단계 질질질 가지 말고 3단계를 빡 해서 그냥 봉쇄 수준으로 2주를 딱 하자. 그리고 이 접촉이 차단되면서 뚝 떨어지면 좀 이제 열어주면 되지 않느냐. 두 분은 이게 짧고 굵은 3단계 2주 O냐 X냐 한번 들어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진짜 이게
저도 그래요. 이거 두 분 다 세모네요, 세모. 네, 전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아까 처음에 배워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거는 좀 했습니다. 이게 악영향을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3단계라든지 어떤 사회적 거리 되게 강한 시점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2,000명, 3,000명을 안 되게 하려는 상황은 일종의 봉쇄와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 해야지 되는데 이미 정부가 카드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뭐 10명 이상 이랬지만 5명까지 막았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이 봉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카드가 다 10명 이상 모이지 마, 6명 이상 모이지 마 이렇게 시작을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10시 후에 아무도 모이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시켰는데 사실은 3단계를 할 거면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 올릴 거를 걱정했을 때쯤에 올렸으면 400명 그때 400명, 500명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때 꺾어가지고 6, 700명 정도 해서 꺾어 2, 3주를 해서 꺾어버렸으면 일단은 지금 이미 우리가 그때도 계속 발생할 3,400명 정도 발생을 하겠지만 이렇게 1,000명씩 발생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언제 써야 되냐? 일단 백신이 완전 준비가 돼서 3단계 2주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백신이라는 그 범퍼 하나를 이럴 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냥 3단계 쓰면 심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 경제 심리가 죽기 때문에 그러나 백신이 이제 있어라고 하면 그래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유롭게 백신 접종 그리고 이제 풀리는 이런 국민이 하나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3단계를 치면 4차 재난지원금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만반의 준비는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액수로 따지면은 그 4차 지원금, 3단계 4차 지원금이 정말 만만치 않아야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뭐 정치권의 합의 이걸 어디선가 해놓고 의학계의 조언 그리고 이제 3단계 2주를 가야지 그런 준비 없이 3단계로 갔다가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간다. 이제 그래서 그런 준비하에 3단계라면 우리가 이거 못 잡는다면 현재 1,000명이 계속 이상 나온다면 그 카드도 써볼 만하다. 역시 예언자신 게 지금 당정협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거의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확정은 안 됐지만 다만 여기 고민이 뭐가 있냐면 보편으로 간다예요. 1차 때와 비슷하게. 그럼 10조 원 이상의 아마 재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 또 난색을 표하겠죠. 근데 이제 더 이번엔 반대가 야당인데 또 4월에 서울시, 부산시 재보선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뜨거울 것 같긴 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백신이 뿌려지면서 한번 세게 좀 통제하고 4차는 보편 지급한다라는 흐름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도 하고 아니면 주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집단 면역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국민들 또 소비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웃고 또 울고 함께하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